재밌죠? 예? 자, 머리 깨진다고요? 재밌으면 되죠. 그죠? 재밌으면. 하나씩 하나씩 안 하는 거죠. 69페이지죠? 그죠? 69페이지. 우리 그 심심풀이로 왼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8페이지 문제. 들었기 어렵게 보이죠? 그죠? 이것도 우리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다. 볼까요?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을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을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먼저 승낙하였다. 그러면 옆에서 매물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지 않은데 지금 갑과 을의 의사는 얼마죠? 98만 원이죠. 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89만 원. 그러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으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죠.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니까.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뭐죠?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죠.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하였으나 그러면 갑과 을 모두가 98만 원이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 발생해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하니까.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료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이중매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안 왔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자연적 해석.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이게 전문거죠. 자, 우측에 이제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의 다 아시죠? 의사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다. 2번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에서 타이틀만 바꿉니다. 1. 효과 의사 넘겨보시면 2. 표시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그냥 적힌 대로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사가 뭐였죠? 내심적 효과 의사. 표시를 뭐라 그래요? 표시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71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가 난 이론해가지고 의사주의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표시주의가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표시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뭐죠? 표시주의. 의사 효과를 가지고 효과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의사주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의사주의는 뭘 말해요? 자연적 해석을 말하는 거죠. 뭐가 원칙이라고요? 규범적 해석. 따라서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는 뭐예요? 예외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민법은 둘 다 있으니까 일단 뭐예요? 절충주의인데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표시주의에 치우친 기운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3번 우리 민법의 태도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주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표의자의 진위를 존중하는 뭐가 되죠?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예외다. 같은 말을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쭉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72페이지에 본격적인 뭐가 나옵니까?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나와요. 그죠?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와요. 자, 개념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속으로는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줄맘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는데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경우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우리가 쓰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진이가 아니라는 말은 거짓이란 얘기죠. 그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 의사표시, 거짓말에 관한 효과예요.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거짓말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한 푼도 줄 말 없으면서 뻔히 알면서 야 인마 힘드냐? 가 1억 줄게.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 거짓말에 관한 효과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효과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보자고요. 자,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죠.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그죠?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되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죠?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내용과 똑같죠? 왜 그러는 거예요? 민법 조문은요.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률적 이론에 의해서 뭐죠? 조문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은 이론을 배운 거고 그 이론에 의해서 뭐가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하는 법률 조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 그거의 반복인 거예요. 다만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추가될 뿐이에요. 법 좀 읽어볼까요? 107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무슨 말이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다. 72페이지죠? 72페이지 맨 위에 뭐죠? 법조문. 다시 한번 볼까요?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이 뭐죠? 유효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로 합니까? 무효로 합니다. 왜요?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자연적 해석이에요. 추가되는 것은 뭐예요? 2항이에요.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선이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예요. 그죠? 제가 그 옛날에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TV 프로 있었죠. 지금 없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법적인 분쟁을 드라마로 막 꾸며서 이렇게 보여주다가 마지막엔 뭐고 나오세요?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게 이렇게 결론 내려주는 프로였거든요. 그거 있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민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남자 두 분이 저녁을 먹고
집에 가다가 편의점을 지나는데 로또 복권 파는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로또 복권을 사려고 하니까 말려요. 야 짜식아 그거 사봤자 대도 안 되는데 그냥 과자나 사가서 애들한테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내가 로또 복권 되면 너한테 1억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로또 복권을 말리는 샀는데 다음날 진짜 로또 복권이 됐어요. 이랬을 때 로또 1억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가 나왔어요. 그게. 그러면 일단 속으로 줄 마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건데 원칙이 뭐죠? 유효하니까 1억을 줘야 된다. 이 결론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그 변호사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1억을 줄 필요가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내용의 대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이 굉장한 뻥쟁이라는 게 대부분의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뻥이 심하냐면 와이프가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 어디만 가면 그냥 뭐예요? 뻥치고 오는 거야. 뭐 처남 만나서 처남 아파트 세월에다 내가 집 사줄게. 막 이런 식으로. 뭐죠? 이렇게 종중고인 가가지고, 아이고, 제가 선산 다 옮겨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맨날 뻥을 막 잔뜩 치고 다니니까 와이프가 굉장히 고생한다는 사실이 계속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상대방이 뭐예요? 친구였다면 오늘도 뻥을 친다는 사실을 뻥이 어떻게 해요? 알았든지 몰랐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었으니까 무효고 따라서 1억을 줄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뻥을 많이 쳐주시는 게 좋아. 뻥을 많이 쳐주시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뭐가 돼요? 무효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가 너 이번에 중간고사 때 1등하면 스마트폰 뭐죠? 새로 나온 거로 바꿔줄게 했더니 아싸 해가지고 이놈이 진짜 1등 했어요. 근데 안 사주면 이놈이 뭐라 그래요? 엄마는 맨날 거짓말만 해. 게임 끝. 엄마가 맨날 거짓말한다 사실은. 그 아이들 뻔히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이므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의 나와 있고요. 요건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2번 의사표시가 뭐가 돼요? 불일치되고 3번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해야 되고 4번 왜 거짓말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묻지 않아요. 자 여기 진한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고 잘 나오는데 보통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판례가 나오거나 사례가 나오거나 두 가지인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판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측에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기 판례라는 소개시켜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립여대 교수였어요. 옛날 판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인간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학생을 그럼 뭐 완전히 인생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막 변택에서 물러가라 막 데모하고 대자보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 측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단 이사장이 나서가지고 웬만하면 관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갑이 뭐라 그러냐면 성추행 안 했다고 하는 거죠. 했던 놈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설득하냐면 네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대학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네가 웬만하면 사직서 내고 그러면 애들이 뭐죠? 데모 간두고 조용해질 테니까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뭐죠? 복직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재단에다가 뭘 냈어요? 사직서를 낸 거죠. 사직서를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죠? 복직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갑이 이제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갑의 주장이에요. 갑은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속으로는 뭐죠? 관둘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냈어요?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됐고 물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뭐란 얘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누가 시켰죠? 재단 측에서. 재단도 뻔히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으므로 상대방이 뭐죠? 악이므로.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니까 복직시켜달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유 보시면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은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판례는 얘가 주장한 것처럼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사직서를 낸다라는 요 특정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범위를 좁혀볼게요. 얘는 사직하고 조용해지면 복직할 생각이죠. 그 말은 일단은 뭐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직할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요.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직서를 내는 요 특정한 의사표시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돼요. 그럼 얘는 뭐 조금이든 많이든 일단은 뭐죠? 사직할 마음으로 뭘 냈어요? 사직서를 낸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므로 뭐가 아닌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뭘 말한다고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되니까 일단 이 사람은 일단은 뭐 할 마음이 있어요? 관둘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썼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고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길을 가는데요. 어떤 놈들이 몽둥이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안 주면 줘 맞을 뿐이.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서 3만 원을 줬어요. 그럼 이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요 문제. 만약에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불일치되는 거잖아요. 근데 3만 원을 주는 행위로 범위를 좁혀놓고 보면 제가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아니라고 보시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계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무슨 말이에요?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뭐는 아니란 얘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래야 이게 모든 판례가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는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판례는 이런 판례예요. 같은 논리인데. 자, A라는 학교 법인이 있었어요. 학교 법인이. 근데 이 학교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가 다 차가지고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립학교법에 제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운동장, 건물 이런 것을 잔뜩 담보 설정해서 돈을 빌리면 못 갚으면 학교가 경매되겠죠. 학교가 경매가 되면 애들이 뭐요?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그럼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뭐죠?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 기본 재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엄격하게 뭐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어요. 많이 못 빌려요. 근데 그 한도가 다 차가지고 더 이상 뭐 받을 수가 없었어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교직원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대출이 잘 나와요. 왜요? 도망갈 염려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교가 선생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갑 선생님, 이번에 대출 못 받아가지고 월급이 안 나올까 몰라 막 이래가지고 요 갑든 교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다 뭘 하냐면 대출을 신청하게 돼요. 그리고 그 대출금은 은행에서 학교로 모여 직접 가게 되고요. 그동안 원금과 이자는 다 누가 내고 있었냐면 학교가 내고 있었어요. 이해되셨던 상황이지? 이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교직원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뭐 했어요? 소송을 제기한 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 갑든 교직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은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없는데 신청을 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됐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진양이 의사표시인 거예요. 근데 은행의 태도를 보면 대출금을 누구한테 줬어요? 학교에 줬다는 말은 은행도 뻔히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진양 의사표시로서 뭐예요? 무효다라고 교직원들이 뭐하게 돼요? 주장하게 돼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신청하는 요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를 위하든 어떻든 간에 갑은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뭐예요? 대출을 신청한 거니까 이것도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야의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대출금을 변제해야 된다라고 뭐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 교직원들의 의사는 금전의 대체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됨이 상당하므로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어떻게 신청한 것으로 해석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판례가 나오면 또 어떻게 돼? 댓글 달리는 거죠. 법원 썩었다. 그 같은 놈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건은 변호사를 잘못 선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판사는 심판이에요. 판사가 뭐를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피고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누구의 주장이 적합한지를 뭐 할 뿐이에요? 선택할 뿐이지. 주장이 잘못됐다 그래서 판사가 뭐예요? 가르쳐 주진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교직원들이 변호사를 잘못 선임해가지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바람에 패소한 건입니다. 다른 학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교직원들이 뭐 하게 되냐면 승소하게 돼요. 돈은 갚지 말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런지는 뒤에서 볼 거예요. 일단은 둘 다 뭐가 아니죠? 진양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판례는 다 한 겁니다. 그죠? 효과입니다. 자, 효과부터는 이제 뭐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례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양 의사표시는 판례 아니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례가 나와요. 사례는 이런 게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A 건물을 증여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증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했어요. 다시 말하면 증여할 마음이 없으면서 증여하겠다고 해서 을에게 뭐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예요? 유효한 거니까. 동의하시죠? 다만 을이 갑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아니면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증여계약이 뭐예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을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또는이죠. 그죠? 그러면 알았어도 무효죠. 또는이니까.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으면 무효죠. 또는이니까. 그죠?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 모르고 and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무과실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알아도 무효고 몰랐다 하더라도 어떻게요?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유효가 되려면 모르는데 뭐까지 없어야 돼? 과실까지 없어야 비로소 뭐죠? 유효한 거죠.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원칙이 유효하다고 했는데 원칙이 더 어렵죠. 그잖아요. 근데 이걸 왜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심할 것은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결국은 입증에 관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을은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냐면 추정받는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을 스스로 자신이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무효니까 갑이 을로부터 무효란 이유로 돌려받으려면 갑이 을의 악임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비로소 뭘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갖게 돌려받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잘해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선이고 뭐여야 됩니까?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뭐죠? 무효고 이때 을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을이 원칙에 따라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지껏 지가 팔아먹은 거죠. 그죠? 따라서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면 남의 물건 팔아먹은 거죠. 근데 병은 원래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때는 병이 선이면 모르면 소유권을 갖고요.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데 한번 저처럼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
이 연습 안 해두시고 그냥 머리로 쏘로 그냥 막 딱 이렇게 하면은 아이씨 복잡해 이렇게 돼. 우리는 한 가지 받아들일 거 있어요. 우리는 천재가 아니죠. 그죠?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냥 빠바바박 되는 분은 천재야. 그분은 그냥 위하고 우리보다 좀 높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번 염수장 펴보시고 어떻게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런 거고 이런 게 이런 거나 딱 깨우치면 딱 끝나는데 이걸 자꾸 뭐 하려고요? 외우려고 그러고 막 선이고 뭐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게 막 복잡해지고 아이 그지같이 어렵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좀 따져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규제 보시면 효과, 원칙 유효하고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에서 판례가 하나 나와요. 판례가 하나. 자, 이 판례는 예외에 대한 판례 한번 보자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지금 근로기준법이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퇴직금 받으려면 몇 년 근무해야 돼요? 6개월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과거에는 1년이었거든요. 1년을 할게요. 그냥 정확한 아닙니다. 그죠?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개정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1년을 할게요, 일단.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1년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1년 넘으면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이거 실제로 지금도 많이 벌어집니다. 1년이 되기 직전 예를 들어서 한 11개월 한 25일쯤 되면 모든 직원들한테 일괄해서 뭘 받냐면 사직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뭐예요? 정상 출근해요. 그리고 나서 또 1년 넘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1년 되기 직전에 일괄해서 뭘 받아요? 사직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뭐죠? 정상 출근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뭘 넘으면 안 되려고요? 1년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1년 되기 직전에 안내문서 나온 거죠. 총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직서 제출하는 날이 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떻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다 내는 거예요. 내고 다음날 어떻게 해요? 출근 이런 거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한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금 근로자들이 뭘 내고 있어요? 사직서를 내고 있지만 명백히 간둘 마음 없죠. 그죠? 다음날 출근이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일치되어 있는 거죠. 근로자들도 물론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명백히 뭐예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 누가 시켰어요? 회사에서. 상대방이 뭐죠? 악인 거죠. 따라서 이 사직서 제출 행위는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무효라는 말은 이 근로자는 사직하지 않고 쭉 뭐 한 거예요? 근속을 한 거니까 회사는 이 근로자에게 무엇을요?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표정이 이렇게 안 밝지? 한번 아무튼 읽어보진 않게 좀 기네. 아무튼 자, 지금 이건 뭐예요? 사직할 마음이 없이 사직서를 쓰는데 누가 시켰습니까? 회사가. 그렇다면 사직서 제출 행위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퇴직한 바가 없는 것이고 퇴직금도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취지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3번 제3자의 관계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적용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뭐가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없으면 항상 유효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 민법 규정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는데 상대방이 없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 합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되고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가족법상 행위에 요게 적용되면 우리나라 부부 중에 이혼 안 할 부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부 싸움하다가 별로 생각 없이 그래 인간아 헤어져 이혼하자 인간아 라고 했다는 이유로 원칙이 뭐죠? 유효하다는 이유로 다 이혼해야 된다면 난리 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가족법상 신분행위 적용되지 않고요. 밑에 어음행위 주식인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는요? 공법상. 자,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이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상 행위는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적용되지 않아요. 뭐에는요? 공법상 행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성추행한 변태 교수를 설명드리면서 사립여대 교수 이렇게 적었죠. 왜 사립이란 말을 쓴 거예요? 국립대학 교수면 달라지죠. 왜요? 국립대학 교수면 신분이 뭐가 돼요?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뭐죠?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핵심 판례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뭐죠? 공법상 행위이므로 민법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되는 거죠. 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오른쪽에 우측이 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맞죠? 이해되시죠? 이게 아직도 이해 안 되시면 큰일 난 거예요.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예요?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그럼 알았으면 뭐예요? 무효니까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무효와 취소는 다른 거예요. 답은 2번. 이게 언제 문제냐면 작년도 문제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막 복잡해 이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쉬워요. 이게 작년도 문제예요. 답은 2번이죠. 3번 대리행위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을 결정한다. 맞는 질문인데 왜 그런지 우리가 대리에서 할 것이고요.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무효인 경우죠. 법령의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종이 없다는 점에서 통종어휘 표시가 구별된다. 맞아요. 왜 그런지 좀 바라보죠. 밑에 통종어휘 표시가 나와요. 자, 통종어휘 표시는 뭐냐 하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 그 사실을 알면도 한다는 점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통정어휘 표시는 짜고 하는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정이 뭐예요? 짠다는 얘기잖아요. 허위라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거짓말은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짜고 하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통정어휘 표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상대방과 짜면 상대방이 항상 악이죠. 그잖아요. 상대방이 항상 악이니까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항상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항상 무효인 거죠. 다만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5번 질문처럼 통정어휘 표시와 진양의 의사표시 차이점이 뭐예요? 짜고 한다는 점에서 뭐죠?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맨 밑에 108조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108조랑 상대방과 통정한 의사표시는 뭐죠? 무효로 한다. 항상 무효입니다. 왜 항상 무효라고요?
상대방이 항상 뭐예요? 알고 있는 거니까. 짜고 하는 거니까.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조문은 간단하죠. 넘겨보시면 서설이 나오고요. 의는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죠? 통정허위 표시예요. 판례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사건이에요. A라는 학교가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갑든 교직원들이 뭘 했습니까? 대출을 신청했고요. 요 대출금은 누구한테 갔죠? 학교로 다 갔다. 그랬을 때 요 대출금은 가게 갔느냐 학교 갔느냐 문제잖아요. 그죠? 그죠? 아까는 뭐가 아니라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뭐죠?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 거예요. 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변호사가 요 교직원을 기준으로 따진 게 아니라 요 학교를 가지고 따진 거예요. 누굴요? 학교를 가지고. 누굴 기준으로 했어요? 학교. 한번 보자고요.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학교는 자기가 돈을 빌리고 싶었던 거죠. 누가요? 지가 돈 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돈을 빌릴 수 없으니까 외부적으로는 누구를 내세운 거죠? 갑을 내세운 거죠. 이렇게 따지면 이제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뭐하게 돼요? 불일치돼요. 이렇게 따지면. 그 다음에 은행의 태도를 보면은 대출금을 누구한테 줬죠? 학교에다 줬죠. 그 말은 이거는 단순히 아는 게 아니야. 은행 직원하고 학교하고 뭐예요? 짠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했고 은행과 상대방과 뭐 했어요? 통정을 한 거기 때문에 대출 항의 자체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돼요. 따라서 교직원도 학교도 돈 갚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그죠? 아까도 이 교직원들이 패소하게 된 이유는 요 교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괜히 이상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패한 거고요. 이 사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니까 교직원도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시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결론 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론 부분. 따라서 약속금인데 대출이 똑같은 겁니다. 약속금 공동 발행행위는 뭐라고요?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의 법률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통정허위 표시 뭐라고요? 무효예요. 지금 76페이지예요. 76페이지 그 박스 판례 결론 부분 보시면 따라서 원고의 이 약속금 공동 발행행위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어떻게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약속금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안 읽어도 되는데 나중에 정리할 건데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다 라는 사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판례가. 첫째, 뭐는 아니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판례도 있고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뭐예요? 무효라는 판례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관점을 달리하고 기준을 달리한 거니까 뭐가 옳고 그르고 문제는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외우자고 그냥 표지가 어두운데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뭡니까?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입니다. 솔직히 통정허위 표시는 판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위가 나오고 우측에 신탁행위가 나오고 사익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를 다 끝내고 봐야 되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요건이 나오죠.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넘기셔가지고 2번 의사표시가 어떻게 해요? 불일치되고 3번 불일치를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 된다까지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죠. 다른 점은 뭐냐면 4번 상대방과 어떻게 해요? 통정이 있을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죠? 통정허위 표시가 되고요. 5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묻지 않습니다. 까지죠. 그다음 효과입니다. 통정어휘 표시는 제가 지금 방금 판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보시면 고점문도 대단히 간단하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통정어휘 표시는 문제 낼 때 사례를 구성해서 내요. 그래서 통정어휘 표시는 뭐 가지고 공부해야 되냐면 사례를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뭐 다양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례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사례를 예를 들어야 돼요. 자, 보시면 K라는 사람이요, 갑에게 1억을 빌려줘가지고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요. 근데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를 A 건물을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놨다. 이게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지금 갑과 을의 가장 매매는 둘이 짜고 한 거죠. 통정어휘 표시죠. 따라서 가장 매매는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누구 거란 얘기예요? 갑 거란 얘기죠. 그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근데 을이 갑이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 사이에 을이 부동산 사무실을 들락달락 거린대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씹어요. 그래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을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야 인마 너 왜 그래 요새 그 아파트 돌려줘 그랬더니 이놈이 갑자기 뭐 이 자식아 네가 나한테 팔았잖아 라고 우겨요. 이랬을 때 갑 스스로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이건 진짜 판 게 아니라 짜고 판 겁니다. 따라서 의뢰 등기는 무효니까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답은 없다예요. 말소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답이기를 바라고 결론은 뭐죠? 말소 등기 증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점에 무슨 말 알겠어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고. 만약에 이게 지금 불법 원인급여에서 돌려받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이게 중요한데 불법 원인급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갑이 을에게 왜 짜고 등기해놨어요? 돈 갚기 싫어서 그런 거죠.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따라서 이거는 통정어휘 표시여서 거짓말이어서 짜고 해서 무효인 것이지 왜 뭐해서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 무효인 것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뭐가 아니에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주 시험에 약발간 시점 잘 나와요. 두 번째. 자, 갑이 을과 짜고요. 가짜로 을 앞에 등기해 놨거든요. 요때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채권자도
갑과 을이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요. 채권자도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왜 대의해야 되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자, 만약에 K가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K는 갑과 을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입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죠. 지금 왜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죠? 대단히 어렵겠죠? 그죠? 을이 양성선언하지 않는 한 요거 둘이 짰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뭐요?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이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로 주장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또 뭘 두고 있냐면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사해 행위란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취소는 누가 하고 있죠? 채권자가 취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행위가 뭐냐? 사행위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해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갑이 왜 을가짜고 등기해놨습니까? 돈 갚기 싫어서죠. 재산을 도피한 거죠. 이런 것은 명백히 뭐예요? 사행입니다. 따라서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까지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대충 여기까지 죠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드디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고 하는데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요. 악이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겐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병은 선이 이기만 하면 돼요. 무가 실을 필요는 없다. 뭐이기만 하면 돼요? 모르기만 하면 되고요. 모르는데 과실까지 없을 필요는 없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일일적인데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이거 올해 또 시험에 집 나왔죠. 따라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병은 일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뭐가 돼요? 추정이 돼요. 그래서 갑이 이 병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돌려받으려면 병이 악이임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되고요. 을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병이 또다시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을 뭐라 그러냐면 전득자라고 해요. 전자가 뭐라고요? 굴릴 전자입니다. 그죠? 전득자라고 하고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이미 확정적으로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짓고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전득자인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끝이에요. 그죠? 교재 보시면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것도 저하고 여러분하고 얼마나 자주 할까요? 아마 시험 볼 때까지 한 50번은 할 겁니다. 50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 문제 아주 잘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들으실 때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반복할 거니까요. 교재 보시면 자 78페이지 하단에 효과 해가지고 1번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뭐죠? 무효다. 그 다음에 판례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요거죠. 통정어휘 표시 자체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진 않아요? 반사회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내용이 판례가 나와 있고 우측에 2번 제3자에 대한 효과 해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내용이 뭐겠어요? 요거죠. 제3자는 선이면 소유권을 갖는데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고 선임을 추정받으니까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입니다. 결론이 나와 있지만 선이면 되고 무과실까지 필요가 없다는 판례죠. 근데 판례 밑에 나번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경우 얘죠? 얘는 뭐죠? 선악 불문하고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답변해 가지고 허위 표시에서 뭐가 나옵니까? 선의의 제3자의 의미가 나오죠. 그죠? 제3자 의미. 최근에 또 여기서 시험 문제 나네요. 병을 제3자라고 하죠. 그럼 제3자가 뭐냐?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그 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 의미에서 밑에 줄 제3자는 위에서 네 번째 줄이네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해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 허위 표시에 있어서는 허위 표시를 기화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키가 뭐냐면 새로운이라는 세 글자예요. 새로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니죠. 왜요? 갑과 을은 누구예요? 당사자니까. 당사자 제3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만약에 상속을 통해서 넘어왔다면 이때 병은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인도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니까요. 그죠? 일단 당사자와 포괄승계를 제외한 사람이 제3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요 병은 제3자죠? 정은 제3자일까요? 정도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K도 제3자일까요? K도 당사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K는 제3자가 아니고요. 병과 정은 뭐예요? 제3자예요. 왜냐하면 새로운이라는 세 글자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제3자입니다.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를 갖게 된 병과 정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통동허위 표시 전에 돈을 빌려준 요 K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스로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구별해 놨잖아요. 이거 왜 절대로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걸 넣는 이유는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통정어휘 표시 전인지 후인지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복합 박스.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했어요. 언제 샀어요? 가장 매매 후에 샀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예요? 제3자예요. 2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언제 저당권 설정받았어요? 가장 매매 후에 저당권 설정받았으니까 뭐예요? 제3자. 3번 가장 저당권 설정에 기한 자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언제 경락받았습니까? 가장 저당권 설정 후에 경락받았으니까 뭐예요? 제3자. 4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 언제 가등기 했어요? 가장 매매 후에 했으니까 제3자죠. 제일 바보가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은 가등기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제3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가장 매매 전에 저당권 설정했다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3자인 이유는 가장 매매 후에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항상 외우는 게 아니라 전인지 후인지를 뭐예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오른쪽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 1번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는 K를 말해요. K. 뭐 양수인이든 양돈이든 이 K는 가장 매매 전에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뭐 하잖아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2번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예요? 제3자가 아닌데 요거는 하나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2번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4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거든요. 아니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도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새롭지 않은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할 때 배울 거예요. 이건 지도하고. 4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죠. 언제 돈 빌렸겠어요? 가장 양도 전에 빌렸겠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3번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가장 포기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죠. 기존이라는 말은 가장 포기 전에 등기됐다는 얘기죠. 그죠? 기존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가장 포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롭지 않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5번 채권을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도 제3자가 아닌데 이거는 아마 시험 관계에서 한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뭘 설명드릴 거냐면 그 2번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이 왜 제3자가 아닌지 설명드릴 건데 이건 외우자가 있죠? 외우자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좀 지워볼게요. 자, 갑이 을과 짜고 가짜로 등기났더니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이 뭐예요? 선이에요. 누구 거죠? 병 거죠. 그죠? 그잖아요. 병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 갑은 건물 날렸죠. 갑은 어떻게 해야 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친구놈한테 가짜로 어떻게 해요? 등기났더니 이놈이 팔아먹는 바람에 아파트 날렸어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놈을 찾아가야죠. 그죠? 야 미친놈아, 네가 이 자식아 왜 내 거를 팔아먹어 이 자식아. 돈 내놔. 얼마 받았어? 2억 내놔. 다시 말하면 갑은 을에게 을이 받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 원인 없는 이득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으로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은
고의로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죠? 우리가 저번주에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뭐라 그랬어요? 불법행위라고 했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불법행위예요. 그죠? 우리 갑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예를 들어서 정에게 양도했다면 요 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매매에 한 손해배상 채권의 뭐예요? 양수인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은 외워야 돼요. 왜 외워야 되냐면 가장매매 후니까 새로 와요. 그래도 얘는 제3자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해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3자가 되려면 무효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만이 제3자예요. 무효 때문에 손해볼 위험이 있는 사람만이 뭐예요? 제3자예요. 그래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손해배상은 무효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간 거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럼 무효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무효면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무효면 유리해지는 사람이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효에 대해서. 따라서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무효면 피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지만 얘는 무효여야 뭘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외우냐면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따라 외우는 거예요.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니라고요? 제3자가 아니다. 요거 하나만 뭐 하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관계도 좀 이해하셔야 되고. 다 했죠? 4번 허위표시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나요? 철회가 뭐였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죠?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 적용 범위 뭐 가정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고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점은 같아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상대방이 없으면 상대방과 짤 수가 없죠. 따라서 통정어휘표 적용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측에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장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뭐라고요? 모르는 병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사실상 요거죠. 병한테 팔아먹고 병이 뭐죠? 선입니다.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왜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니까 무효면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병이 뭐라고요? 선이죠. 누구 거죠? 병 거죠. 근데 갑은 병한테 이전 등기 내지는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죠.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으니까 병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병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돌려받는 얘기죠.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예요. 병은 뭐 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뭘 봐야 되냐면 이거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76페이지 구별 개념을 뛰어넘었죠. 그죠? 76페이지 뭐죠? 구별 개념. 그래가지고 은닉행위 뭘 안 했어요? 신탁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어디부터 합니까? 76페이지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위부터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혹시 차고로 홀로 넘어가면 저한테 뭐 하셔야 돼요?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